This session also held in Korea, so if you want to listen in English, please use channel 2. 큰 박수로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0분 동안 미래 고객을 사로잡는 데이터 기반 브랜딩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검색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마 경영자도 계시고 마케터도 계시고 상품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상 일을 하면서 상시 답을 해야 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8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 되게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제품에 고객이 누구야? 라는 질문을 받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쉽게 우리 고객이 누구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면 그 고객들이랑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 또한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처음에 떠올리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야? 그리고 어떤 걸 계기로 우리를 알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택했는지, 반대로 우리가 아니라 경쟁자를 택했는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마케터로서 경영자로서 또는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로서 늘 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답하려다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있죠. 그죠?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한 그림이 있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 좌상단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회사 내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CRM 데이터, 웹 로그 데이터, 우리 고객들이 구매할 때 구매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이죠. 그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CRM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들은 한 가지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다 잡은 물고기에 대한 데이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잡은 물고기로 만족하고 사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잡지 못한 물고기, 말이 좀 천박하지만 사실은 미고객,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고객들과 만나고 싶은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한가라는 반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답은 아주 심플하죠. 우리가 들고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내에 있는 데이터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사실은 더 큰 미고객의 데이터를 찾고 확인하고 싶은데 사실 그 데이터를 들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누굴 부릅니까? 예를 들면 한국 리서치나 칸타 또는 닐슨 코리아 이런 곳들을 불러서 리서치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리서치를 할 때 전수 데이터로 리서치를 하나요? 정성 정량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쓰는 건 패널이잖아요. 그 패널은 기껏해야 몇백, 몇천, 많으면 몇만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건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걸로도 충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큰 수의 데이터를 찾으러 나가고 싶은데 그리로 나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데이터가 바로 서치 데이터와 소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소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지난 10여 년 동안 써왔던 데이터인데 결정적으로 이 소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바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의 조율을 하고 올리는 컨텐츠인 거죠. 한번 잠깐 이걸 볼까요? 보시면 왼쪽은 소셜에 있는 나고요. 오른쪽은 검색에서의 나입니다. 왼쪽에 소셜에서의 나는 뭐죠? 오운환을 끝내고 멋진 모습으로 갓생을 살고 있는 어떤 여성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이 소셜에다 올려놓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올릴 때의 나와 이게 끝나고 나서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검색에 들어가서 살 안 찌는 야식을 찾고 살 안 찌는 라면을 검색하고 있는 사람 또한 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셜 데이터가 나쁜 데이터라는 게 아니라 소셜 데이터 속에 나는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나, 보여졌으면 하는 나인 거예요. 근데 정말 가지고 있는 욕구나
불안함이나 고민은 소셜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왼쪽 가슴을 만졌더니 뭔가 잡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누가 소셜에다 올립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케터들에게는,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그래서 검색 데이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미고객의 데이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소셜 데이터와 서치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서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고객 여정, 그 기업이 물건을 파는 데까지 가지고 가는 고객 여정에서 구매 순간에 가까운 쪽의 정보를 비교적 우리 기업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매 포인트에서 멀리 있는 공간에 있는 고객들의 정보는 기업 내부에 들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검색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자, 뭐 당신은 맨날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너무 주장하는 거 아니야? 너무 우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걸 같이 보시면, 사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죠? 심지어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만지다 자고요. 그 다음에 팝업샵에 들어가서 뭔가를 볼 때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을 합니다. 즉, 예전에는 미디어를 순차적으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디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스마트폰을 항상 켜놓고 무엇인가를 보다가 바로바로 그때마다 검색을 합니다. 즉, 병행해서 미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록이 어디에 남는다? 검색 엔진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검색 키워드 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검색 데이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검색 키워드와 검색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검색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검색 데이터 안에는 검색 키워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 안에는 뭐가 있죠? 먼저 우리 자사 브랜드, 제품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제품과 경쟁 브랜드가 같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 키워드들도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키워드 자체가 중요한 정보인데 그런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브랜드가 속해 있는 모든 연관 키워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겠죠. 근데 연관 키워드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죠? 우리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키워드들도 연관 키워드지만 의미적으로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를 가지고 만든 단어도 연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집, 짜장면집, 중화요리, 세 개 완전히 다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어때요? 똑같죠. 이거 다 연관 키워드라고 묶일 수 있겠죠. 이렇게 시멘틱하게 엮여 있는 애들도 연관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또한 기업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들은 도대체 우리 카테고리를 뭐라고 불러? 우리 제품을 뭐라고 불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정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퀀스.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전에 뭐를 검색하다 우리 제품을 검색하고 그 뒤에는 뭐를 검색해 가지? 라고 하는 시퀀스에 나타나는 애들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보 또한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검색량 데이터입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낸 그 검색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는 도대체 한 달에 몇 번 검색되지? 한 달만 있나요? 아니요. 월 단위로는 얼마나 검색되지? 일 단위로는 얼마나 검색되지? 분 단위로는 얼마나 검색되지? 이걸 알 수 있다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분석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검색자 데이터죠. 이 검색어를 검색하는 남자의 비율은 얼마일까? 여자의 비율은 얼마일까? 10대는 얼마지? 50대는 얼마일까?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키워드를 광고주들이 얼마를 도대체 돈을 걸고 광고를 하는지, CPC, 그 다음에 경합도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제가 지금 검색 데이터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를 정리해보면, 일단 검색 데이터는 굉장히 객관적이죠. 이거는 우리 회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네이버와 구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받아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니까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출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명확하죠. 이건 야후재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 제품 브랜드로 검색을 한 사람의 전환율과 non-브랜드 키워드 카테고리 키워드로 시작한 소비자의 전환율을 비교해보면 약 12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만큼 브랜드 키워드로 검색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구매 의향이 명확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즉 매출과의 상관관계가 실제로 정확하다, 굉장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세 번째는 이 데이터를 구하기가 빠른 거죠. 예를 들면 그제서야 그 리서치 회사 불러서 조사시키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번째는 뭐죠? 단순하다. 사실은 텔레비전,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텔레비전 광고 같은 걸 예를 들면 GRP, 그다음 뭐 시청률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보고 하면 대표님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검색량이 얼마나 늘었어요, 이런 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코스를 굉장히 빠르게 낮춰주죠. 이런 장점이 있다.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왜 검색 데이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이어스 없는 유일한 전수 데이터인 검색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갖지 못했던 미고객의 정보를 파악하실 기회가 이제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이 검색 데이터하고 브랜딩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늘상 하고 있던 일과 검색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브랜드 검색을 언제 하십니까? 어떤 브랜드를 검색한다면 그 브랜드는 언제 검색을 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나이키 에어 이렇게 검색하시나요? 그냥 스타벅스라는 곳을 연구하고 싶어서 스타벅스를 검색하시나요? 보통 스타벅스를 검색할 때는 왜 검색하죠? 스타벅스 near me죠. 그러니까 내 근처에 혹시 스타벅스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마시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맞죠? 즉 우리가 브랜드를 찾고 검색을 할 땐 뭐다? 무력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사실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검색하지 않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의 검색량은 우리 매출의 선행적 지표이고 우리 회사가 가지는 마켓쉐어의 어떤 선행적 지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비인지도, 가장 정확하게는 비보조 인지도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본의 10대 보험사와 브랜드 검색량을 서로 이렇게 매핑해 놓은 거예요. 중간에 두 번째를 팍 튀는 거, 약간 튀기 하나가 있지만 대부분은 검색량과 비보조 인지도가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보조 인지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패널 모아서 그분들에게 묻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알고 계시는 브랜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색량을 가지고도, 브랜드 검색량만 가지고도 거의 정확하게 시장의 비보조 인지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오른쪽은 DDB 월드와이드에서 실제로 실험한 것을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브랜드 검색량과 비보조 인지도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 검색량이 이용된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비보조 인지도를 조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검색량을 가지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브랜드 검색량이 캠페인의 성과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그래프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TV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광고주들에게 물었어요. 텔레비전 광고의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TV 광고 하셨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대표님들이 이런 반응 많이 보이시잖아요. TV 광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더라. 그런데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SNS나 이런 데서 팔로워 수가 는다든지 좋아요 수가, 인게이지먼트가 빠르게 올라간다, 이런 게 TV 광고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세 번째가 되게 재미있다고 봤는데, 브랜드 검색량, 상품이나 제조사 브랜드의 검색량으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자사 브랜드의 검색량으로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계신 회사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적은 수시죠.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일본의 광고주들이 저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TV 광고를 하고 나면 광고 대행사는 뭘로 보고를 합니까? GRP, 시청률로 보고하죠.
아까도 오전에도 여기서 있었던 세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보면 6번째, 7번째쯤에 그렇게 한다는 거 나오고 있어요. 저도 광고 대행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청률로 광고, TV 광고 성과를 이야기를 했을 때 광고주가 납득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써야 하는가? 저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명확하게 매출 관계가 분명하고 비보조 인지도와 관계가 분명한 브랜드 검색량을 TV 광고 또는 심지어는 오프라인의 팝업샵에 또는 특정한 모델을 쓴 성과 측정에 사용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건 지금 보시는 브랜드 검색 마케팅이라는 책, 저희가 직접 번역을 한 책이고 이따 4시 15분부터 있을 타베 마사키 대표의 강의에서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분들은 일본에서 뭘 했냐면 텔레비전 광고가 시작되기 3분 전 동안의 브랜드 검색량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TV 광고를 집행하고 난 뒤에 3분 동안에 실제 그 3분 기간 동안 자사 브랜드나 제품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 단위로 검색량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TV 광고가 우리 브랜드 립스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고 대행사예요.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있는 광고주나 브랜드 입장에선 이 정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면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같은 방송에 광고를 건 LG 냉장고라면 삼성 냉장고가 하고 있는 광고랑 LG 냉장고 광고의 효율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동일한 광고 15초짜리를 통해서 얼마나 브랜드 검색량을 늘렸지? 이것들을 비교를 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스타일이나 또는 사용한 모델들에 의해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났는지 같은 걸 비교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TV 광고를 마치 퍼포먼스 애드를 하듯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개선해가면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TV 광고를 퍼포먼스 광고처럼 운영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과를 한 달 뒤에 받아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때그때 만약 체크를 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겠죠. 꼭 이게 분 단위가 아니더라도 1단위로라도 체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검색 데이터, 특히 브랜드 키워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검색 쿼리는 소비자의 욕구, 고민, 대상 의도를 드러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카레 레시피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자고요. 카레 레시피 이 두 키워드에서 먹고 싶은 욕구의 대상은 뭡니까? 이럴 땐 좀 도와주셔도 돼요. 답을 하셔도 됩니다. 카레죠. 카레가 욕구의 대상이죠. 그러면 레시피는 뭡니까? 이건 욕구의 대상은 아니죠. 이거는 내가 왜 검색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얘를 의도 시그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카레 레시피 다음에 간단히 또는 전문적인 또는 다이어트 같은 게 붙었다면 의도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95%의 키워드는 두 단어 이상의 키워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달에 150억 번 정도 검색을 하는데 2억 개의 키워드를 사용해요. 근데 그 2억 개의 키워드 중에 95%가 두 단어 이상의 키워드이고요. 그 두 단어 이상의 키워드들이 다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린 키워드를 모으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그냥 발표 자료만 이렇게 꾸민 게 아니라 실제로 LG 패션이 남성 화장품 시장에 지난 7년 전에 그 헤지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갈 때 바로 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다시피 그때 당시 LG 패션은 남자 화장품 자체의 라인이 없던 시절이었고요. LG 패션이 사실은 이 제품을 내면서 그때 당시 남성 그루밍 시장이 뜬다는 어떤 걸 보고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를 진출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리서치 회사들을 불러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남성들이 화장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때는 진짜 그루밍 때문에, 즉 이렇게 환절기에 수염을 깎을 때 이렇게 까끌까끌 해주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서 화장품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LG 패션의 경영진들이 굉장히 저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듣자마자 이거는 너무 현실과 다른 이야기인 거다. 뻔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리서치 회사를 부른 게 아닌데 이게 뭐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리서치 회사 쫓겨나고
전혀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뭔가 진짜 소비자들의 진짜 마음, 속마음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 데이터와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했더니 그루밍과 관련 없이, 그루밍은 저 밑에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향수였어요. 향수인데 젊은 층들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향수였고요, 저같이 50대 넘은 사람들은 아저씨 냄새 안 나게 하고 싶은 거, 뭔가 이렇게 공포감에서 피하고 싶어서 향수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메이크업이었어요. 남자 화장품인데 메이크업을 엄청나게 찾고 있어요. 뭐냐면 의외로 남자들이 어렸을 때 피부 관리 안 하고 여드름 막 짜다가 생긴 흉터 같은 것들이 심하게 고민되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킨 따로 로션 따로 너무 귀찮아, 나는 올인원 뭐 이런 걸 찾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리서치를 했을 때, 서베이를 했을 때 안 나오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사실은 LG 패션은 제품 출시 전에 모든 제품 라인에 그 조말론의 조향사를 넣어서 향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제품 기획들을 완성하시고 성공적으로 론칭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검색 쿼리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의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키워드를 모아 보겠습니다. 모으면 뭐가 생기죠? 경로가 생기죠. 검색 경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볼륨하고 키워드를 쭉 집어넣죠. 그래서 아이포드용 와이어리스 이어폰 관련 키워드를 쭉 묶고 나서 검색 월간 검색량이 얼마, 노이즈 캔슬링 관련 키워드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이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풍성했던 정보가 굉장히 잘라져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 저걸 경로를 본다면, 즉 사람들이 아이폰을 검색한 뒤에 아이폰 호환이 되는 와이어리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스마트폰 추천 이렇게 검색한다는 걸 알면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의 페르소나를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보시다시피 맥주 효모를 검색한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맥주 효모 추천, 맥주 효모 먹는 시간, 맥주 효모 영양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맥주 효모를 뭘로 쓰려고? 영양제로 쓰려고 검색을 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맥주 효모 탈모, 맥주 효모 탈모 효능 뭐 이런 검색을 하고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죠? 맥주 효모를 탈모 예방, 탈모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약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맥주 효모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마케팅 팀이 만약 광고를 건다면 맥주 효모 판매 회사에서 둘 다 똑같이 부분일치로 광고를 걸면 똑같은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나가고 똑같은 랜딩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위와 아래는 완전히 다른 페르소나인 거예요. 즉 경로를 가지고 소비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페르소나를 다르게 확인하고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따가 나가서 바로 앞에 있는 리스닝 마인드라는 부스를 가시면 실제로 이걸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 경로에 따라서 자동으로 AI가 그 경로를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페르소나를 데이터로부터 추출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같은 플래닝들을 자동으로 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미 된 거죠. 옛날 같으면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머슴러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가지고 막 하루 종일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검색 클러스터. 검색 클러스터는 뭐냐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앞뒤로 붙여서 자꾸 검색하는 키워드를 다 모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건 베이킹소다를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앞뒤로 붙여서 검색한 것을 다 모았더니 몇천 개의 키워드가 모인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 안에서도 이어서 검색하는 애들을 클러스터링을 행동 기반으로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나오는데, 그 그룹들을 보니까 베이킹소다 화장실 청소, 베이킹소다 흰옷 세탁, 베이킹소다 과일 세척, 이게 다 뭡니까? 베이킹소다를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씬이죠. 그 씬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제품 카테고리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베이킹 소다를 검색하기 전에 비트코인 검색하고 그 전에 짜장면 검색하는 사람은 없어요. 베이킹 소다를 검색한다면 와이셔츠의 커피 자국 같은 걸 고민하다가 베이킹 소다를 검색하게 되죠. 즉 앞뒤로 붙여서 검색하는 것들을 찾아내면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어느 상황에서 쓰려고 하는지 찾으려고 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소비자가 구매 포인트로 나가기 전에 나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뭐라고 한다? 그 제품 카테고리를 필요로 하는 마음의 엔트리 포인트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의미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뒤부터는 유통의 문제죠.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갔을 때 그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피지컬 어베일러빌리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배송을 받으니까 롯데와 이제 막 생긴 그 푸드 컴퍼니 스타트업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통에서의 차별점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경쟁 포인트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브랜드를 떠오르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고, 그걸 바로 이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진짜 잘 쓰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코카콜라나 이런 곳들이 바로 이제 이런 걸 되게 잘 사용하는 곳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설계할 때 이런 7가지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7가지의 상황들을 찾아낼 때 검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베이킹 소다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뭘 가지고 보여드릴 거냐면 치약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사람들이 앞뒤로 붙여서 검색한 키워드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잇몸 관리 전문 치약 또는 유아 어린아이용 치약, 그다음 구강위생, 입냄새 제거, 치아 미백, 불소 함유량, 효소 기반 치약,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양한 어떤 꼭지로 치약을 찾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도대체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사람들은 치약을 찾을 때 무엇 기준으로 주로 찾지? 이건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는 검색 시퀀스와 검색 키워드 클러스터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은 쭉 일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너알콜 맥주 한번 마셔보신 적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술 소비를 좀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알콜 맥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 리스닝 마인드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너알콜 맥주와 같이 검색되고 있는 키워드를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데이터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스닝 마인드라는 게 한국, 일본, 이제 9월부터는 미국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어느 나라 데이터든지 이걸 가지고 똑같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보시면 뭐가 있죠? 너알콜 맥주와 같이 검색될 때 운전할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죠? 칼로리가 신경 쓰일 때, 또는 임신 중에 저런 키워드들이 같이 묶여서 검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너알콜 맥주 추천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 가운데 뭐가 보이죠? 근육 운동을 할 때 너알콜 맥주를 검색하는 그룹들이 보여요. 저 사람들은 뭐냐면 운동을 하고 나서 너알콜 맥주 먹어도 되나? 혹시 근육 효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나 이런 건강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저거를 마시기 전에 확인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알콜 맥주를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이전 이후에 뭐를 검색하는지 보면 여기 너알콜 맥주 스포츠 선수, 너알콜 운동 선수 이런 거 보이시죠? 저건 뭐죠? 실제로 운동 선수들이 너알콜 맥주 마셔도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하고 난 뒤에 쭉 따라가면 맨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끝에 보면 근육 트레이닝 알코올 논문.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진짜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괜찮은지를 저렇게 끝까지 찾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너알콜 피로 회복, 너알콜 맥주를 물 대신 마셔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나요?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좀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봤는데요. 너알콜 맥주를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붙였던 키워드 중에 이전, 그 다음 하는 중에
마치고 난 뒤에 이런 키워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봤더니 보시면 임신 중, 수유 중, 심지어 항암 치료 중 이럴 때도 너날콜 맥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날콜 맥주라도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잖아요. 너무 덥고 힘든데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사람들이 저런 키워드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런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저런 거는 어디서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건 검색에 묻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색 데이터 안에선 저렇게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언제 필요로 해 라고 하는 게 필터 걸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사람을 위해서 너알코올 맥주라는 제품을 출시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해야 될까? 운전하고 있을 때 마셔도 안전해요. 또는 다이어트 중에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마시고 시원한 맥주를 드세요. 또는 근육 운동 후에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분도 마셔도 된다는 포인트 등으로 사실은 이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검색 데이터가 왜 브랜딩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코카콜라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전체를 이런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로 세뇌시켜 왔던 거죠. 우리가 피자를 보면 옆에 막걸리가 보이나요? 아니죠. 뭐가 보여요? 옆에? 콜라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뇌된 거거든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한겨울에 콜라 안 마시니까 우리를 세뇌하기 위해서 뭘 보냈죠? 곰을 보냈잖아요. 백색 곰. 그죠? 백곰을 보내서 우리는 추운 겨울에 눈을 보면 콜라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넓혀가는 노력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언더독 브랜드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가 1개,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강력하게 카테고리를 지배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7개에서 8개의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경쟁자와 매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는 더 이상 유통이나 이런 데서 차별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회사가 어느 브랜드가 더 많은 소비자의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가로 사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50여 개의 브랜드들과 50여 개의 광고 대행사들이 이 리스닝 마인드와 같은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CEP를 찾고 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검색 데이터를 여러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용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내용들의 더 구체적인 버전 같은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QR코드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툴을 내일 하루 종일, 이게 월 72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요. 내일 하루 종일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입을 하시면 열어드릴 거니까 꼭 QR코드로 가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인텐트 마케팅 혁명이라는 책으로 곧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책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쉬우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초에 나오게 될 책으로도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강연을 주신 강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